기도에도 업짓는 기도가 있고 복짓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는 당연히 업을 짓는 것이고 이타행을 위한 기도는 공덕이 쌓여 복이 되겠지요. 산과 들에 수도 없는 나무의 풀들이 스스로 푸름을 보이지만 자랑한 적이 없습니다. 공기와 햇빛과 나무와 숲처럼 바라는 게 없어야 공덕이 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힘들면 공덕을 쌓고 있구나 하고 생각할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이 없고 너무 많은 것을 사용하고 있다면 지금 복을 덜고 있구나 하고 알면 됩니다. 우리 스님이 상자들 만나면은 그 선사님들이 그런 것 같아요. 좀 당황스럽게 질문하십니다. 처음에 스님 만났을 때 고암 스님? 고암 스님, 네가 가야산 안에 있는가 밖에 있는가? 그런데 그때 내가 가야산 안에 와 행사 있으니까 안에 있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죽비 3방이다 3방이란 말이죠. 근데 죽비는 알지만은 그거를 왜 내가 3방을 맞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절의 풍속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님한테 됐을 때 제가 어떻게 도를 닦고 수행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철사를 뜯고 대파도를 헤쳐나가야 산다. 그래서 그땐 철산이 뭔지도 모르고 대파도는 알죠. 대도 알고 파도도 알고 대파도 바다만 생각하지 대파도를 뭘 의미했을까를 잘 알까요? 요즘 사람들 잘 모를까요? 철산도 잘 모르고 이 철산이나 산이 철로 됐어요. 뚫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네가 뚫을 수 없는 그 세계에 네가 걸어가야 될 게 있다. 근데 그 앞에는 대파도가 있어요. 대파도가 어마무시하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다. 쉽게 말해서. 그 고암 스님의 스승 스님이 재산 스님이시잖아요. 그 고암 스님의 뭔가 그 무건정진 이런 수행 일화가 되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 주세요. 우리 스님은 전 출가하실 때 처음에 전 경기도 파주분이시어서 스님이 18살에 출가했어요. 원래 찾아간 곳이 뭐냐면 서울 대각사입니다. 용성 스님. 용성 스님 얘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용성 스님이 어떤 분인지. 용성 스님이 이제 해인사 8만 대정경판고 법당을 다 수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성 스님이 그때 이제 상국을 만나고 황제, 고종 황제죠. 옛날에 고종 황제를 뵙고 하사검을 받아가지고 절을 보수했다. 조선 아니에요. 승려는 도성에 들어가지도 못할 때요. 그러면은 용성 스님이 황제의 은혜를 입은 거죠. 근데 나라를 뺏겼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성 스님은 그 독립운동을 하시게 되고 서울 한복판에 대각사를 짓는데 1911년 우리나라가 일본에 병합되고 그 다음에 세우게 된 거예요. 그때 고종 황제가 살아계실 때니까 왕실을 심의를 빌려서 대각사가 세워졌다고 보면 됩니다. 내가 70년도에 스님 모시고 또 한 5년 살았거든요, 대각사에서.
우리 스님이 그러니까 그 시대의 불교계의 리더, 지도자로 서울에 계신데 옛날 도인이라고 그랬어요. 도인 스님이다. 우리 스님도 공부를 좋아하셨던 분 같아요. 너는 여기 도시 한복판에서 네가 공부할 자리가 못 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재산 스님한테 편지 써준 거야. 해인사가 용성 스님 해인사 출가 사찰이 해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이 해인사 가서 이제 스님 되는데 당시에 재산 스님이 주지예요. 해인사.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재산 스님 상자가 됐죠. 제자가. 그래서 재산 스님 모시고 있으면서도 독립운동 난리 나니까 강원도 이제 안 되고 그때. 그래서 이제는 용성 스님이 감옥에 계시니까 쫓아올 나서 감옥에 가서 이제 찾아뵙고. 재산 스님이 1931년도 열반하셨어요. 직지사에 이제 주석하시다가 주지로 계시다가. 그때 스님이 재산 스님을 모시고 계셨거든요. 직사에. 들리니까 대각사가 또 일본 총독부에 재산 몰수당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꾸 독립운동하고 걸려. 불신검문에. 그러니까 이제 용성 스님이 이제 재산 몰수해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때 스님 모시고 통도사로 오시게 됩니다. 그때 구하스님 통사 주지하셨어요. 구하스님 두 분이 또 아주 친분이 가까우니까. 그래서 용성 스님을 내원암 서울에 가 계십시오. 그래서 내원암이 이제 옛날에 비구 스님이 살았어요. 천성선원. 거기 선원에서 이제 용맹정진 하시고 스님이 그건 내가 거기서 한 소식을 읽는 얘기를 하시는 거를 내가 들었는데 감나무 말씀하시는 것을 옛날에 들었거든요. 그 내원사에 뭐 그 감나무에서 기대고 계시다가 천둥벼락 소리 듣고서 우리 스님이 오도 오셨다고 해서 시도 오도성도 지시고 용성 스님한테 인가받았죠. 거기서. 그래서 고함이라는 호를 대원하면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건당이라고 하죠. 법사 스님이 된 거죠. 제자. 불교는 법으로 전해집니다. 고함 스님은 용성 스님하고 그런 인연이 있고 재산 스님하고도 그런 인연이 있고. 그 고함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 지금 쭉 해주셨는데 그 은사 스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서 그래도 좀 가슴에 새기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강원에 있을 때 그때 저한테 한 말씀 하신 게 있어요. 스님이란 앉아있는 것은 산과 같이 하고 마음은 물과 같이 해라. 이게 한자가 있습니다. 좌지 여산, 심지 여수. 그리고 그 뒤로 또 내가 기억나는 것은 내가 붓글씨로 이렇게 덜어 쓴 글씨 있어요. 글귀가 부시 갱시행, 옳지 않거든 갱시행, 다시 옳게 행하라. 그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그게 뭐 가르침이지 뭐 다른 가르침이 있겠어요. 자기 잘못한 거 알고서도 계속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겠죠.
강원 졸업하자마자 이제 우리 스님한테 허락을 얻고, 그때 소문이 나기를, 큰 스님이 소문난 분이 향국 스님인데, 향국 스님한테 한번 가서 선방에 살다 오겠습니다 하니까 스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스님이 그때 주신 화두가 만법길 일기하처였어요. 만법길 일기하처를 주시고 그 다음날 뭐라고 물으셨던 기억이 있냐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그 대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동서도 구분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동서 구분 못하느냐? 못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향국 스님을 뵈러 갔는데 해인사서 왔다 보니까 이력은 마쳤느냐? 그 강원 졸업했느냐 이 말이에요. 예, 마쳤습니다. 그럼 동서는 구분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은사 스님한테 동서 얘기 들었는데 향국 스님한테 또 들었잖아요. 모른다 보니까 이런 동서도 구분 못하는 중이인마 사람이가 니가. 가만히 있으니까 원래 수행자는 중은 그렇게 공부하는 거다. 동서를 구분할 줄 몰라야 되느니라. 선당에 내려가 봐라. 그때 이제 선방에 가니까 법흥 스님이 계시더라고. 법흥 스님 나한테 물으면 무슨 얘기나, 스님한테 갔는데 조실 스님한테 뭐라고 하셨냐, 무슨 얘기 하시더냐 그래. 동서를 구분할 줄 아느냐 해서 모른다 했더니 장사님 동서 알아는가 그래. 저쪽이 동서, 그 동쪽이 저쪽 서쪽 아닙니까? 죽다 땅이야. 뭐 동쪽 서쪽 없다. 어찌 보면 큰 깨달음 준 거예요. 동쪽 서쪽 없죠. 어디 동쪽 서쪽 있겠어요. 그렇게 이제 한 2년 살고 또 그런데 이제 서울에 가서 우리 스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스님 잘 물으세요. 만판 다니냐면은 자네 어디서 왔는가? 오고 감이 없이 왔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해야 돼요. 여러 가지 물으셨는데 바다가 파도가 일고 싶어서 이런 거겠습니까? 바람이 불고 싶어서 부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일상 모두가 대파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허 웃으시면서 네가 많이 수행을 좀 했구나. 그래서 원강 스님이라고 우리 스님의 상자, 그때 사서실장으로 있었어요. 종종. 받아 적게 해가 적은 것이 적어요. 그렇게 해서 그 받아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외국 다니고 뭐고 하면서 저거는 정말 가는 데마다 걸망 속에 넣어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스님이 이제 괴송을 준 해가 1670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스님한테 와서 우리 문중들하고 고암 스님, 우리 스님 법어록도 내고, 영첩, 스님 사진첩이죠. 영첩 내고. 그리고 이제 지난해 열반 33주기 되는 해에 스님 사리탑을 생가토에 모셨습니다. 파주 적성면 식혈리. 그 생가토가 군부대 내입니다. 저쪽에 사진 하나 있죠? 탑 사진. 예, 지금 거요? 예. 군부대 내에 저 탑을 해서 나라에 기증한 거예요. 기부채라고 하죠. 해인사에서 고암 스님을 처음 뵌 자리에서
장산 스님은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도를 닦고 수행해야 합니까? 철사들 뚫고 대파도를 헤쳐나가야 산다. 강원에서 공부할 땐 좌지여산, 심지여수. 수행자란 앉는 것은 산과 같이 하고 마음은 물과 같아야 한다. 그리고 부시갱시행, 옳지 않거든 옳게 하라는 가르침을 받고 지금도 가슴에 새기고 살고 있습니다. 만법규일 일기하처 화두로 정진했던 장산 스님. 1970년 은사 고암 스님께 전법계를 받게 되는데 그때 지금은 열반하고 안 계신 무진장 스님이 증인으로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불조 전법사, 불식 우불회, 조주 다향미, 남천 월정명. 제가 여기 오기 전에요, 스님. 그 2013년도인가요? 우리 스님 국토순례 하셨던 모습 찾아보고 왔거든요. 지금처럼 추운 겨울에 힘들게 비바람 맞으시면서 걸으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감동적이었어요. 그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기억 생생하시죠? 예. 내가 한번 걷고 싶다고는 얘기는, 생각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옛날 87년도에 저는 인도에 가서 혼자, 그때도 한 2달 가까이 걸었거든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이 길을 어떻게 가셨을까? 내가 이 태어난 나라에서 내가 걸어보지 않고 과연 내가 스님일 수 있을까? 그래서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53일 걸리더라고요. 평균 매일 25km 정도 걸어야 곧 1300km 정도. 이건 내가 자료 현장을 답사에서 나온 그 자동차에 찍힌 거리예요. 무조건 스님은 걸어야 된다. 그래야 세상을 알 것이다. 확신하고, 마구령이나 뭐 철갑산, 전우제, 이런 하루에 채를 3개, 4개 넘을 때 고통의 즐거움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해 안 될 거예요. 죽을 것 같아, 지금. 그럴 심정인데 그 희열이 말도 못해. 온전히 나를 돌아보는 시간. 철저하게 그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는 거. 무슨 거기서 뭐 화두를 갖고 뭐 깨닫는다, 이거. 이 세상 전체가 그대로 화두, 그대로 나의 세계인데, 전체를 마주해서 바라보는 것. 그래서 내 앞에 있는 것은 나의 거울이다. 스님 하면은 3년 전에 그 신춘문예 수필집 부분에 있어서 당선되신 거, 예, 그거 늦었지만 너무 축하드리고요. 어떤 계기로 또 신춘문예에 또 이렇게. 그때 내 도반이 있어요. 아주 친한 도반이 있는데, 네. 그 스님이 시인이에요. 변년 스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시집도 많이 내셨어. 한번 내가 글을 배웠더니, 그놈을 가지고 이건 무조건 내야 된다고. 그 스님이 서울로 쫓아가서 가지고 올라가서 냈어요. 내가 낸 것도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월간 신문에서 연락이 와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준다고 하는 것도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받고 있었는데,
금년에 탄미 문학상 본상을 이 한국 문인에서 추천해서 들어와서 드립니다. 이번에 네. 이번에 또 상을 타신 거죠? 네. 축하드려요, 스님. 그 수필집 중에 허공의 달을 병에 담는 동자승. 걔가 담은 동자승. 담은 동자승. 예. 그 수필집을 펴내셨죠. 예. 예. 1700년대 말까지 사신 괄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 계세요. 이 스님 역시 서산대사 후손입니다. 괄호 스님이 그 시인데 그 시가 너무 좋아요. 이 스님 시 속에 그런 게 있습니다. 달밤에 우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석감, 돌부처님을 모셔놓은 이렇게 감실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쏟아놓는데 달까지 쏟아놓는 시입니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시예요. 동자가 그냥 차다리게 물 떠라 하는데 동자가니까 달이 있는 거야. 조심조심하게 달까지 떠서 스님한테 갖다 드렸는데 이걸 감실에 이렇게 넣는데 없어졌네. 달이 없는 거야. 동자가 스님 달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자야 아니다 괜찮다. 동자 손을 잡고 다시 우물가에 가서 이 달 있지 않느냐 벽에 같이 담아가지고 감실에 부처님한테 올렸다는 그런 시입니다. 굉장히 서정이 넘치는 그런 시죠. 그래서 거기다 제목을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 책 앞에 낚시 하나 하는 게 있죠. 네. 시계입니다, 그게. 해중시계. 사람들이잖아요. 강태공. 강태공 또는 뭐 낚시하는 세월 낚는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세월 낚는다는 거를 어떻게 표현할까?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모르겠다. 해중시계를 내가 볼펜으로 그린 거예요. 직접 그리신 거예요? 네. 그림도 잘 그리시네.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용선 스님이 원사한 나한테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스님 영정을 내가 그려놓은 게 있어요. 땅에. 이따 한번 볼까요, 가서? 그럼 진정한 출가의 의미는 뭘까요? 진정한 출가는 자기하고 마주보는 것. 매 순간 너 정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불교는 자신에게 묻는 종교입니다. 결국 제일 내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어요. 선녀를 보던 고봉화상이라고 절점 일년 말년거라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청정한 마음이 절정, 딱 끊어진 자리, 그냥 청정해. 그냥 순수. 그 절점 일념이, 일념이라는 건 한 생각인데, 그 한 생각이 끊어진 자리. 그렇게 해서 말년이고, 오랫동안 가라. 이게 수행이 근본이라는 말씀이, 공부할 때 제일 좋아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남 서산에서 태어난 스님은 어느 날 불현듯 행사로 갔고 또 어느 날 고암 큰 스님을 뵙고 그의 상자가 되었습니다. 철산을 뚫고 대해 파도를 건너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는 고암 큰 스님의 가르침을 늘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스님. 오늘은 장산 스님의 수필집 허공의 달을 병에 담은 동자승에 수록된 스님의 글을 낭독하면서 출가 장산 스님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묻다. 한 젊은이 비틀거린다.
눈을 반쯤 감고 따라온 그의 한마디. 스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그 한 물음에 앞이 그만 꽉 막혔다. 내가 가야 할 곳. 아무리 생각해도 그곳은 절원의 땅인 것을. 저는 김태린입니다.